최근에 중국이 눈부신 경제 성장을 하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과 더불어 기술력도 크게 성장하면서 대외적인 영향력도 엄청나게 강해졌죠. 하지만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중국에게는 한 가지 큰 영린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 공산당 중심의 일당 독재 체제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독재 체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중들의 눈과 귀를 닫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중국은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서 하층민들의 불만도 많고 몇몇 소수민족들의 독립 요구도 있기 때문에 이런 폭탄들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 달달한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중들을 통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누구나 많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고 전파시키는데 용이해졌습니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2021년 6월 기준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은 71.6%에 달하고 인터넷 이용자 수는 약 10억 11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런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와 언론 등을 통제하고 검열함으로써 자신들의 체제를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구글, 유튜브, 트위터, 위키피디아 등 자신들의 독재 체제 아래에 있지 않은 타국 사람들이 많은 정보를 여과 없이 올릴 수 있는 사이트들은 아예 접속 자체를 차단시켜버렸고 오로지 메이드 인 차이나 딱지가 붙은 자국 플랫폼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검열을 황금방패라고도 하는데요. 중국에서 만들어진 플랫폼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그 플랫폼 내에서도 엄청난 검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천 년 전 중국이 북방 이민족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던 것처럼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만들어진 콘텐츠나 기사들을 볼 수 없게 아예 차단을 시켜놨습니다. 이런 인터넷 검열을 인터넷 만리장성 혹은 방화장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실제로 중국은 언론 자유지수가 전세계 177위로 전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참고로 179위는 북한이고 중국이 뒤에서 4등이네요. 그렇다면 중국은 정확히 어떤 계기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대중매체들을 검열했을까요? 오늘의 눈 APT실에서는 중국이 인터넷을 비롯한 매체 검열을 시작하게 된 이유와 점점 진화하는 중국 매체 검열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15억 인구 대국이라는 엄청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전세계 탑티어급의 타국 인터넷 플랫폼들을 모두 차단하고 모두 중국산 플랫폼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카카오톡, 라인, 구글맵, 위키피디아 등의 플랫폼들은 모두 차단당했고 그 빈자리는 각각 바이두, 요우쿠, 시나 웨이보, QQ, 위챗, 바이두 지도, 바이두 백과 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쇼핑 플랫폼은 알리바바 그룹의 타오바오 등이 중국을 꽉 잡고 있고 요즘 중국에서 제일 핫한 틱톡도 중국 내수용어로는 더우인이라는 이름으로 세계 서버와 따로 운영 중입니다. 이런 인터넷 플랫폼들과 메신저들은 모두 중국 정부로부터 검열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지 정부에서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플랫폼들 내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중국에서는 2004년부터 댓글 공작 부대인 우마오당을 창설해서 댓글 여론 공작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화폐 단위인 위안화에서 소수점 첫 번째 단위를 마오라고 칭하는데요. 중국 댓글 공작 부대들이 공작용 댓글 하나당 5마오의 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령을 받고 엄청난 머릿수를 바탕으로 중국 내에서와 외국에서 댓글 공작을 통한 여론 선동을 주로 합니다. 한국에서도 한때 우마오당의 한국 포털 사이트 댓글 공작이 폭로되며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유명해진 적이 있었죠. 또한 중국 정부에서는 언론과 더불어 영화, 드라마, 게임, 만화 등의 매체도 검열합니다. 이런 매체들은 국가 광파 전시총국, 약칭으로 광전총국이라는 곳에서 검열되는데요. 독재 체제를 간접적으로라도 비판하거나 기타 공산당의 입맛에 맞지 않은 컨텐츠들은 가차없이 검열의 대상입니다. 정말 어이없게 공산당의 입맛에 맞지 않아서 검열된 컨텐츠의 예시로는 곰돌이 푸가 시진핑과 닮았다고 해서 금지시킨 사례가 있죠. 최근에는 사회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먹방이나 잘생긴 남자 아이돌들도 규제하고 있죠.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검열은 중국이 발전할수록 심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이런 문화 검열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마오쩌둥 정권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1949년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으로부터 내전에 승리하고 대륙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 등 각종 경제정책을 시원하게 말아먹었고 중국의 수백만 명의 인민들이 아사하게 됩니다. 당시 마오쩌둥의 고집대로 펼쳐진 경제정책들은 누가 봐도 실패한 정책이었고 노동자, 농민, 학생들과 더불어 국영 언론에서도 마오쩌둥을 비판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자신의 독재 정권의 위협을 느끼고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의 기간에 걸친 문화대혁명을 일으키는데요. 이 기간에는 모든 것이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홍위병들은
중국이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놓은 전통적인 문화, 사상 등 마오쩌둥의 사상과 관계가 없는 것들이라면 뭐든지 파괴하고 다녔고, 마오쩌둥의 어록을 들고 다니면서 마오쩌둥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구타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당시의 언론은 사실상 마오쩌둥과 홍위병 그리고 공산당을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했고 정치 선전기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때 신문이나 라디오뿐만 아니라 연극 같은 컨텐츠까지 체제 선전의 도구가 됩니다. 이런 문화대혁명 시기는 엄청난 문화검열의 시발점이었습니다. 이후에 마오쩌둥의 전화가 끝이 나고 1978년부터 중국에서는 덩샤오핑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과는 다르게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는데요. 이때 미국이랑도 탁구치면서 외교도 하고 본격적으로 굳게 닫혀있던 공산 중국의 문을 개방합니다. 이 시기는 검열과 탄압을 해서 공산당의 권력을 키우기보다는 중국의 경제를 살리는 게 더 우선시되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마오쩌둥 시기에 비해 언론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해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조언이라면 비교적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도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1989년 6월 우리가 아는 전설의 사건이 터집니다.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 건데요. 이때 덩샤오핑 정권은 시위대들을 무장 군인들과 탱크까지 동원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이런 모습은 곧 전세계의 외신들로부터 보도되었습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는 이 시기에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천안문 사태는 중국 정부가 무슨 일이 있어도 숨기고 싶어하는 최대 흑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다시 언론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열과 탄압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커뮤니티 형성까지도 통제했습니다. 슬슬 먹고 살만해진 중국 인민들은 자유를 갈망하며 중국 공산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이런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제2의 천안문 사태가 발생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존립도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후 1994년에는 중국의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처음 인터넷이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중국에서는 별다른 검열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98년에 큰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1989년 천안문 사태 때 학생 시위대를 주도한 왕유차이가 일당제가 원칙인 중국에서 기습적으로 중국 민주당 창설을 시도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비록 민주당 창설은 실패했고 왕유차이는 바로 다음날 체포되었지만 중국 공산당 정부는 두 가지 이유로 큰 논란에 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중국 민주당의 뜻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집회의 자유가 없는 중국에서 이들이 결집한 활동 무대가 다름 아닌 인터넷이었다는 건데요. 이때부터 중국 정부는 황금방패로 불리는 인터넷 검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해외 사이트들을 무조건 차단하는 수준의 검열은 아니었지만요. 이후에 2000년대 초부터는 IT 붐으로 인해서 중국 전역에도 인터넷망이 빠른 속도로 보급되고 해외의 웹사이트들도 중국이라는 매력적인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합니다. 구글도 비슷한 시기인 2006년에 중국 정부의 검열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약속하며 중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던 2008년 중국의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막 직전에 중국의 티베트에서 독립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때 티베트 독립운동 또한 무자비하게 진압되었고, 당시 세계의 반응은 인권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한다 만다 소리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티베트 시위 장면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고 중국은 곧바로 중국 내 유튜브 접속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이후에 중국 공산당은 이런 독립 시위 발생이나 반정부 쿠데타의 재발을 우려하여 다른 플랫폼들에도 더 높은 단계의 검열을 시작합니다. 중국은 중국 플랫폼 혹은 당으로부터 허가된 해외 플랫폼만을 쓸 것을 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반사 이익으로 중국의 IT 기업들이 중국 고객들을 모두 흡수해서 엄청난 괴물 기업이 되는 개이득도 보게 되었죠. 이후 2013년부터는 시진핑이 정권을 잡게 됩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인터넷 검열을 기존보다 더 강화시킵니다. 이때부터는 기업용 컴퓨터나 개인용 컴퓨터를 언제든 감시할 수 있는 백도어를 심어버리기도 하고, 차단되지 않았던 다른 해외망들도 줄줄이 차단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원래는 중국 내에서 VPN을 사용하면 해외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는데 이런 VPN들까지도 싹 다 막아버리는 추세입니다.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중국 공산당에서는 자국 인민들의 검열에 대한 저항 의지를 무력화시키는 매뉴얼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마가렛 E. 로버츠는 Censor Distraction and Diversion Inside China's Great Firewall 이라는 책에서 중국이 인터넷을 검열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위협 전략, 두 번째는 홍수 전략, 세 번째는 마찰 전략입니다. 우선 첫 번째 위협 전략은 강한 처벌 규정을 내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큰 억압은 더 큰 저항만을 낳을 뿐이고 무조건 억누르기만 해서는 사람들은 오히려 반발 심리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방법보다는 나머지 전략이 더 흔하게 쓰입니다. 두 번째 홍수 전략은 중국 정권의 옹호적인 컨텐츠들을 홍수처럼 잔뜩 쏟아내서 많은 정보들 중에 어떤 게 진실인지 찾아내지 못하게 하는 전략입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의 기사와 댓글에서 친정부 성향의 게시물들을 계속 노출시킵니다. 아까 중국이 우마오당을 운영하면서 댓글 여론 공작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인터넷 내에 나와 비슷해 보이는 사람들이 중국에 관한 찬양을 하고 있으면 머리로는 중국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결국에는 여론을 보며 진실된 정보를 찾는 걸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만들어낸 정보의 홍수들 속에서 사람들은 무력화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마찰 전략은 시간
시간이나 금전적으로 접근 비용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공산당이 원치 않는 특정 정보에 대해 접근하면 그 사이트의 속도를 현저하게 낮춰버리는 겁니다. 2010년 구글이 중국 정부의 검색 결과 조작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중국 정부는 이에 반발하여 ISP에게 구글 트래픽의 4분의 1을 거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자체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트래픽의 일부만 차단해서 검색 속도를 교묘하게 낮춰버린 거죠. 예를 들어 그냥 과일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무난하게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만 천안문 사태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로딩바만 뜨면서 웹사이트 로딩이 엄청나게 느려지게 하는 거죠. 그에 따라 중국 내에서 구글의 검색 엔진 점유율은 거짓말처럼 줄어들었습니다. 2009년 4분기까지 32%였던 구글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2013년 2분기에 2%대까지 추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중국에서 완전 차단되기 직전에 구글의 점유율은 이미 박살이 났었던 겁니다. 우리도 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이 로딩바가 계속 뜨면 괜히 들어가기 싫어지잖아요. 중국은 이렇게 인내심이라는 요소를 무서울 정도로 적절하게 검열에 이용한 겁니다. 이런 중국의 검열은 중국이라는 매력적인 시장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해외 기업들과 문화산업 등에도 엄청난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영화산업만 하더라도 세계 최강의 할리우드마저 중국의 검열에 눈치를 보고 있는데요. 일례로 닥터 스트레인지의 원작에서는 티베트인 남자 승려인 캐릭터가 영화에서는 켈트족 여자 승려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 작가 로버트 카길은 중국의 영화 검열 기준에 티베트가 껴있기 때문에 중국 개봉을 염두에 두고 교체했다고 직접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중국에서는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통제 검열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AI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서 중국 인민들의 얼굴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는 중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중국 전역에 설치된 수십만 대의 감시 카메라를 통해 중국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 갔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말이죠. 자신의 사생활을 국가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불쾌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더 강하게 통제하고 검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더 발전하게 된다면 그때는 공산당에서 어떤 정책이 새로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두뇌피트즈 트레이너 네슬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